8장 골드문트의 방랑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같은 장소에서 두 번 밤을 지내는 일은 드물었으며 어디를 가도 여자들은 그를 탐했고 또 행복하게 해주었다. 그의 피부는 햇빛에 갈색으로 그을렀고 정치 없는 방랑과 알량한 끼니 때문에 몸은 여유어 있었다. 수많은 여자가 동틀녘에 그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그의 곁을 떠나갔다. 그중 상당수 여자는 눈물을 보였으며 그럴 때마다 그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다. 어째서 아무도 내 곁에 머무르지 않는 것일까? 분명히 나를 좋아하고 사랑의 밤을 위해 불륜까지 범하면서 어째서 내 곁에 머무르지는 않는 것일까? 대개는 매를 맞을까 겁내면서도 어째서 모두 금방 남편한테 되돌아가는 것일까? 그에게 떠나지 말라고 진지하게 애원하는 여자는 아무도 없었다.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애원하는 여자도 없었다. 그러면서도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방랑의 애환을 함께 나눌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가 누구에게도 그런 권유를 한 적은 없었고 그런 생각을 종용한 적도 없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그에겐 자유로운 상태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떤 여자를 떠올려 보아도 예외 없이 한 여자가 떠나가면 바로 다음 여자의 품이 그리워졌던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어디에서나 사랑이 그토록 덧없이 사라지는 것은 기이했고 다소 슬프기도 했다. 여자들의 사랑이든 그 자신의 사랑이든 그토록 빨리 충족되었다가 그토록 빨리 사그라들었던 것이다. 그것이 과연 옳은 행동이었을까? 사랑은 언제 어디서나 늘 이런 식인 걸까? 아니면 그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 여자들이 그를 원하고 좋아하면서도 집더미 속이나 있기 위해서 잠깐 말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으로는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것도 어쩌면 그 자신의 성향 때문이 아닐까? 그가 방랑 생활을 하기 때문일까? 집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대할 때면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일까? 아니면 여자들이 그를 귀여운 인형처럼 가지고 싶어하고 껴안아 주면서도 그리고 나서는 매맞을 일이 뻔히 예견되는데도 모두 남편에게로 되돌아간다면 오직 그 자신에게, 그 자신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 그는 여자들한테 배우는 일에 실증이 나지 않았다. 물론 그는 처녀들이 더 좋았다. 아직 남자가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처녀들이 더 좋았다. 그런 여자들에게는 진심으로 빠져들 수 있었다. 그렇지만 대개 그런 처녀들에겐 접근하기 힘들었다. 그들은 사랑스럽긴 하지만 수줍어하고 잘 보호받아 왔던 것이다. 하지만 부인네들한테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도 즐거웠다. 누구나 그에게 무언가를 남겨주었다. 어떤 몸짓이나 입맞춤, 특별한 유희, 몸을 허락하거나 거부할 때의 특징 같은 것을 남겼다. 골드문트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배부른 줄도 몰랐고 어린아이처럼 다루기 힘든 존재였다. 그는 어떠한 유혹에도 마음을 열어놓고 있었다. 그런데 그럼으로써 그 자신이 유혹적인 존재가 되어갔다. 그의 외모에서 풍기는 아름다움만으로는 여자들이 그렇게 쉽게 그에게 접근해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어린아이 같은 천진함과 개방적인 태도, 순진한 호기심에서 솟구치는 욕망이 문제였으며 여자가 그에게 무엇을 원하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 있는 것이 문제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매번 여자들이 그에게 원하고 꿈꾸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여자들에게 다가갔다. 어떤 여자에게는 부드럽게 기다려주듯이 대하는가 하면 어떤 여자에게는 재빨리 낚아채듯이 대했으며 어떤 때에는 처음 동정을 바치는 소년처럼 순진한가 하면 어떤 때는 교묘하고 능숙했다. 언제라도 유희나 싸움, 한숨이나 웃음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부끄러워하는가 하면 부끄러움을 모르기도 했다. 그는 여자가 그에게 원하는 것, 그를 유혹하여 얻어내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감각이 예민한 여자라면 누구나 그의 성향이 그렇다는 것을 금방 눈치챘으며 그가 여자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의 배움은 계속되었다. 그가 단기간에 배운 것은 수많은 불효의 사랑과 사랑의 기술만이 아니었다. 그리고 수많은 애인의 경험을 받아들이기만 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는 또한 여자들을 그들의 다양한 성향에 따라 관찰하고 느끼고 접촉하고 냄새 맡게 되었다. 그는 갖가지 불효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섬세한 귀를 갖게 되었으며
목소리의 울림만 듣고도 여자들이 지닌 사랑의 능력이 어느 정도이며 어떤 성향인가를 어김없이 알아맞힐 수 있게 되었다. 갈수록 새로운 황홀감을 느끼면서 그는 머리를 목덜미에 기대거나 이마에 흘러내린 머릿결을 쓸어 올리거나 또 무릎뼈를 움직일 수 있는 온갖 다양한 방법을 관찰하게 되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섬세하게 감식되는 손가락만으로 어떤 여자의 머리칼이 다른 여자의 머리칼과 어떻게 다르며 또 어떤 여자의 살결과 솜털이 다른 여자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를 알게 되었다. 그는 바로 여기에 방랑생활의 의미가 있다는 것, 즉 어쩌면 이처럼 식별과 구분 능력을 갈수록 더 섬세하고 다양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터득하고 단련하기 위해 한 여자로부터 다른 여자한테로 떠밀려 다닌다는 것을 진작부터 직감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런 방랑이 그의 운명인지도 몰랐다. 마치 상당수의 음악가가 한 가지 악기만 다룰 줄 아는 게 아니라 셋, 넷 혹은 그 이상의 많은 악기를 다루듯이 완벽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온갖 방식으로 수없이 다양한 여자들과의 사랑을 경험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물론 이런 경험이 무엇에 도움이 되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다만 그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어딘가로 가는 길 위에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그에게 비록 라틴어나 논리학을 공부할 능력이 있다고는 해도 놀라울 만큼 비범한 재능을 타고나지 못한 반면 사랑의 문제 혹은 여자들과의 유의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 문제는 힘들이지 않고 익혔으며 아무것도 잊어버리지 않았고 경험들이 저절로 축적되고 정돈되었던 것이다. 방랑생활도 한두 해가 지난 어느 날 골드문트는 한 유복한 기사의 저택에 당도하게 되었다. 이 집에는 젊고 예쁜 딸이 둘이 있었다. 때는 초가을이어서 이제 곧 밤이 되면 날이 쌀쌀해질 것이었다. 지난해 가을과 겨울에 그는 그런 추운 밤들을 익히 겪었기에 앞으로 다가올 몇 달간을 생각하니 걱정이 없지 않았다. 겨울에는 떠돌이 생활이 힘들어졌다. 그는 이 집에서 먹을 것과 잠자리를 부탁했고 친절한 접대를 받았다. 그리고 이 낯선 손님이 학교에서 공부한 적이 있고 라틴어를 할 줄 안다는 이야기를 들은 집주인은 일꾼들 식탁에 앉아있던 골드문트를 자기가 앉은 식탁으로 옮겨오게 하더니 거의 자기와 같은 위치의 사람으로 대해주었다. 두 딸은 다소곳이 시선을 떨구고 있었다. 큰 딸은 18, 작은 딸은 16살이었다. 이름은 리디아와 율리에였다. 다음날 골드문트는 길을 떠날 생각이었다. 이 아름다운 금발의 소녀들 가운데 어느 쪽도 차지할 수 있는 가망은 없어 보였다. 다른 부인네들이라도 있다면 더 머무를 수도 있었겠지만 부인네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집주인은 그를 어느 방으로 데려갔다. 그 방은 집주인이 특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었다. 노인은 젊은이에게 자기가 학문과 책을 좋아한다고 겸손하게 말하면서 그가 수집한 글들로 가득 찬 작은 궤를 보여주었고 또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 주문 제작한 필기대 그리고 근사한 종이와 양피지도 보여주었다. 나중에 차츰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경건한 기사는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녔으나 그 후로는 순전히 전쟁과 세속 생활에만 젖어들었으며 그러다가 결국 중병을 앓게 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순례의 길을 떠나 죄 많은 젊은 시절을 뉘우치게 되었다. 그는 로마뿐 아니라 콘스탄티노플까지도 갔었는데 다시 고향에 돌아와 보니 부친은 돌아가시고 집은 텅 비어 있었다고 했다. 그는 고향에 정착하여 결혼했고 부인을 잃은 후에 딸들을 키워왔으며 노령에 접어들기 시작한 지금은 지난날의 순례 여행에 관한 상세한 보고문을 작성하는 일에 착수했다. 그는 벌써 여러 장을 써놓았지만 그가 골드문트에게 고백한 바에 따르면 그의 라틴어 실력이 너무 부족해 곳곳에서 지필이 막힌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골드문트에게 지금까지 자기가 써놓은 것을 고치고 정서하는 일을 맡아주고 또 지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향이 있다면 새 옷을 지어줄 것이며 이 집에 마음껏 머물러도 좋다고 제의했다. 계절은 벌써 가을이었다. 골드문트는 이런 계절이 떠돌이 나그네한테 얼마나 힘든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새 옷 역시 근사한 제안이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 젊은이의 마음이 끌렸던 것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같은 집에서 아리따운 두 자매와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생각할 것도 없이 그 제의를 수락했다. 불과 며칠 되지 않아 관리인 할머니가 옷감을 넣어두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멋진 갈색 옷감이 들어있었다. 그 옷감으로 골드문트를 위해 옷 한 벌과 모자를 짓게 할 작정이었다. 집주인은 검은색 천으로 학생복 비슷한 것을 지었으면 했지만 정작 그의 손님이 막무가내로 주인을 만류했다. 드디어 멋진 의복이 만들어졌다. 그것은 옛날 귀족의 자제들이 입는 옷차림 같기도 하고 사냥복 같기도 했는데 어떻든 골드문트의 얼굴에 썩 잘 어울렸다. 라틴어 문제도 별 어려움 없이 해결되어 갔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 써놓은 것을 함께 읽어 내려갔다. 골드문트는 부정확하거나 빠져있는 어휘들을 수없이 바로잡아 주었을 뿐 아니라 여기저기 기사의 어색한 단문들을 근사한 라틴어 문장으로 고쳐주었다. 그렇게 고친 문장들은 그 구문이 짜임새가 있었고 시간상의 순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기사는 매우 흡족해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매일 적어도 2시간씩은 이 일로 보냈다. 기사의 성은 웬만큼 기반이 잡힌 널찍한 농장이었는데 그 안에서 골드문트는 여러 가지 소일거리들을 발견했다. 사냥에 가담하여 사냥꾼 힌리 씨한테 석궁 쏘는 법을 배우기도 했으며 개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또 마음껏 말을 달릴 수도 있었다. 그가 혼자 있는 모습이 눈에 띄는 경우는 드물었다. 개나 말한테 말을 걸기도 했고 힌리 씨나 관리인 레아 할머니의 말벗이 되기도 했다. 레아 할머니는 몸집이 뚱뚱하고 목소리가 남자처럼 걸걸하며 틈만 나면 농담을 하거나 폭소를 터뜨렸다. 개를 돌보는 소년이나 양치기도 그의 말동무가 되었다. 바로 이웃에 사는 방앗간 주인의 부인과는 마음만 먹이면 쉽게 애인 사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는 자제하면서 순진한 척했다. 기사의 두 딸한테는 완전히 매료되었다. 작은 딸이 얼굴은 더 예뻤지만 워낙 수줍음을 타서 골드문트와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두 여성에게 극도로 신중하고도 정중하게 대했지만 두 여성은 그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끊임없는 유혹으로 느끼고 있었다. 작은 딸은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으며 수줍음 때문에 더 반항적으로 굴었다. 큰딸 리디아는 그에게 특이한 태도를 보였는데 어느 정도는 그를 존경하고 어려워하는 듯 하면서도 어찌 보면 조롱이라도 하듯이 그를 괴짜학자 취급하며 호기심 어린 질문들을 수없이 해댔다. 수도원 생활에 관해 묻기도 했지만 늘상 다시 조롱하는 듯한 태도로 돌아와 여성 특유의 우울감을 과시하곤 했던 것이다. 골드문트는 두 여성의 그 모든 태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리디아는 숙녀로 대했으며 율리에는 꼬마 수녀처럼 대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대화를 통해 두 여성을 평소보다 더 오래 식탁에 붙잡아 두는 데 성공한다거나 마당이나 정원에서 리디아가 그에게 어쩌다 말이라도 끌어오고 익살맞은 농담에 반응해주면 그는 그것으로 만족했고 무언가 한 걸음 더 진척된 느낌이었다. 그의 가을에는 마당에서 있는 키 큰 물풀의 나무에 늦게까지 낙엽이 지지 않았고 갓꽃과 장미도 철이 늦도록 피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다. 인근의 농장 주인이 그의 아내와 말몰이 하인을 데리고 말을 타고 왔다. 그들은 따뜻한 날씨에 이끌려 이례적으로 먼 곳까지 소풍을 나왔다가 이 집에 찾아와 하룻밤 유숙을 부탁했던 것이다. 그들은 매우 상냥한 대접을 받았으며 골드문트의 잠자리는 금방 객실에서 서재로 옮겨지고 손님들을 위한 방이 마련되었다. 닭도 몇 마리 잡고 방앗간에 사람을 보내 물고기를 구해오게 했다. 골드문트는 잔치처럼 흥분된 분위기에 흥겹게 끼어들면서 이 낯선 부인이 그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금세 느낌으로 알아챘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나 모종의 눈빛에서 호감과 욕망을 알아차리기 무섭게 그는 또한 리디아의 태도가 변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는 갈수록 긴장하게 되었다. 리디아가 입을 다문 채 조용해지더니 그와 부인을 관찰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성대한 저녁 식사 시간에 부인은 식탁 아래쪽에서 발로 골드문트의 발을 건드리며 주파를 던지기 시작했는데 골드문트를 황홀하게 했던 것은 단지 이러한 유의만이 아니었다. 어두운 침묵의 긴장 속에서 리디아가 호기심과 흥분이 뒤섞인 시선으로 이 유의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는 훨씬 더 큰 황홀감에 빠져들었다. 드디어 골드문트는 나이프 하나를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몸을 숙여 애무의 손길로 부인의 발과 다리를 만졌다.
그러자 류디아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입술을 깨무는 것이었다. 골드문트는 수도원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계속 얘기했다. 그러면서 골드문트는 낯선 여인이 자기의 이야기보다는 구애하는 듯한 목소리에 더 내밀하게 마음이 끌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후원자인 집주인은 그의 이야기에 호감을 느꼈고 손님인 농장주인은 꼼짝 않고 있었지만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그의 마음도 감동시켰다. 리디아는 골드문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꽃처럼 활짝 피어올랐고 식탁의 공기는 흥분으로 달아올랐으며 그의 눈에선 불꽃이 일고 그의 목소리에서는 행복의 노래와 사랑의 애원이 울려 퍼졌다. 세 여성 모두 그것을 느꼈지만 느끼는 방식은 저마다 달랐다. 어린 율리에는 격한 방어 심리와 거부감을 느꼈고 농장 주인의 부인은 만족감을 발산했으며 리디아는 심장의 고통스러운 요동을 느꼈다. 리디아의 가슴 속에서는 내밀한 그리움과 나직한 저항감 그리고 격렬한 질투심이 뒤섞였고 그로 인해 그녀의 얼굴은 초췌해지고 눈빛은 이글거렸다. 골드문트는 이 모든 동요를 느꼈다. 그의 구애에 대한 은밀한 응답처럼 그 감정의 물결은 다시 그에게로 몰려왔으며 그의 주위에는 사랑의 상념들이 마치 새처럼 날아들어 서로에게 서로를 바치는가 하면 서로 뻗대기도 하고 또 서로 싸우기도 했다. 식사가 끝나자 율리에는 자리에서 물러났다. 벌써 밤이 깊었다. 율리에는 질그릇으로 된 촛대에 촛불을 켜들고 발코니를 떠났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어린 수녀처럼 쌀쌀맞았다. 다른 사람들은 1시간은 더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집주인과 손님이 곡물 수확이나 황제 혹은 주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리디아는 이글거리는 심정으로 골드문트와 부인 사이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느긋한 잡담은 아무것도 엮어내는 것 같지 않았지만 그 대화를 잇는 느슨한 가닥 사이사이에는 마치 촘촘하고도 달콤한 그물을 짜듯이 시선이나 억양이나 사소한 몸짓으로 오고 가는 무엇이 있었다. 그 가닥 하나하나에는 의미가 가득 실려 있었고 따스한 열기가 피어올랐다. 소녀는 관능과 동시에 혐오감을 느끼면서 그 분위기를 빨아들였다. 그리고 골드문트의 무릎이 식탁 아래에서 낯선 부인의 몸에 닿는 것을 보거나 느낄 때면 리디아는 마치 자기 몸에라도 닿은 것처럼 화들짝 놀라곤 했다. 그 후로도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정이 넘도록 가슴 두근거리며 귀를 곤두세웠다. 그녀는 두 사람이 함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이루지 못한 일을 상상 속에서 완결을 지었다. 두 사람이 서로 끼어앉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입맞춤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서 그녀 자신도 흥분에 몸을 들었다. 그리고 배신당한 농장 주인이 두 연인을 급습하여 혐오스러운 골드문트의 심장에 비수를 찌르지는 않을까 두려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기를 바라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습한 바람이 불어왔다. 손님은 좀 더 머물러 달라는 온갖 권유를 뿌리치고 황급히 길을 떠날 채비를 했다. 손님들이 말에 오르는 동안 리디아는 옆에 서서 악수를 청하고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전혀 엉뚱한 데에 있었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그녀의 눈에 들어오는 어떤 광경에만 쏠려 있었다. 기사의 부인은 말에 오르는 동안 골드문트가 받쳐주는 손 위에 발을 얹어놓고 있었으며 골드문트는 오른손을 쭉 펴서 부인의 신발을 꽉 잡고 한순간 부인의 발을 힘있게 움켜 쥐었던 것이다. 낯선 손님들은 말을 타고 길을 떠났고 골드문트는 서재에서 작업을 해야만 했다. 반시간가량이 지나자 아래층에서 리디아가 명령하는 소리에 이어 말을 대령시키는 소리가 들려왔다. 집주인은 창가로 다가가서 아래쪽을 내려다보고는 미소를 띠며 고개를 슬레슬레 저었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리디아가 말을 타고 저택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았다. 라틴어로 문장을 다듬는 작업에 오늘은 별로 진척이 없었다. 골드문트는 오늘따라 주의가 산만했다. 주인은 친절하게도 평소보다 일찍 일을 쉬게 해 주었다.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게 골드문트는 말을 끌고 집 밖으로 나왔다. 쌀쌀하고 습기 찬 가을바람을 맞받으며 그는 단풍이 물든 경치 속으로 말을 달렸다. 점점 빨리 말을 몰아대자 말 잔등이 훈훈해지고 자신의 피도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수확이 끝난 들판과 휴경지, 쇠뜨기와 갈대숲이 우거진 황무지를 지나 그는 흐릿한 공기를 가르며 숨가쁘게 말을 몰았다. 오리나무로 뒤덮인 작은 골짜기와 귀퀴한 냄새가 나는 가문비나무 숲을 지나자 발 아래로 다시 엷은 갈색으로 뒤덮인 텅 빈 황무지가 내려다 보였다. 휘뿌연 회색 구름이 뒤엎인 하늘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며 어느 언덕배기에 리디아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느릿하게 걸어가는 말 위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질주했다. 자기를 뒤쫓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무섭게 그녀는 말에 박차를 가하여 달아났다. 그녀는 금방 사라졌다가는 다시 머리칼을 나부끼며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마치 사냥감을 쫓듯이 그는 그녀를 뒤쫓았다. 그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작은 소리로 다정하게 말의 기운을 북돋우면서 그는 날듯이 달리며 즐거운 시선으로 낮게 웅크리고 있는 벌판, 오리나무 숲, 단풍나무 무리, 웅덩이의 질퍽한 가장자리 등 자연 경치의 특징들을 읽어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목표물인 달아나는 미인 쪽으로 거듭 시선을 돌렸다. 그녀를 금방 따라잡을 터였다. 리디아는 골드문트가 가까워진 것을 알자 도망을 포기하고 말이 보통 걸음으로 걷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추적자를 향해 몸을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겉보기에는 침착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혼자인 것처럼 홀로 말을 타고 갔다. 그는 자신의 말을 그녀의 말 곁으로 몰았다. 두 마리의 말은 바짝 붙어서 평화롭게 걸어가고 있었지만 짐승이나 말을 탄 사람들이나 모두 달리느라 몸에 열이 올라 있었다. 리디아, 그가 나직하게 물었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리디아,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리디아, 당신이 말을 달리는 모습을 멀리서 보니까 정말 멋지던데요? 당신의 머릿결이 황금빛으로 휘날리더라고요. 정말 멋졌어요. 아, 당신이 내 앞에서 달아나다니 참 이상한 일이죠. 그때 비로소 저는 당신이 나를 조금은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몰랐어요. 어젯밤만 해도 긴가민가 했지요. 당신이 나한테서 도망치려 할 때야 비로소 불현듯 깨달았답니다. 나의 아름다운 사랑, 피곤할 테니 말에서 내립시다. 그는 잽싸게 말에서 내리면서 리디아가 다시 달아나지 않도록 그녀의 말 고삐를 잡았다. 눈처럼 흰 그녀의 얼굴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 안개에서 말에서 내리자 그녀는 왈칵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이끌고 몇 걸음을 옮겨 그녀를 마른 풀밭 위에 앉히고는 그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그렇게 앉은 채 흐느낌을 억누르느라 안간힘을 썼다.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과 싸워 이겼다.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그녀는 그렇게 말문을 열었다. 그녀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골드문트가 말했다. 제가 그렇게 나쁜가요? 골드문트, 당신은 바람둥이에요. 조금 전에 저한테 했던 말은 있겠어요. 그런 말은 파렴치해요. 저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당신한테는 어울리지 않아요. 어떻게 제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잊어버려요. 어제 저녁에 제 눈으로 보아야만 했던 일을 제가 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어제 저녁이라고요? 대체 뭘 보았다는 말인가요? 아,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아요. 제 눈앞에서 그 여자한테 추파를 던지다니 추악하고 파렴치한 것이었어요. 당신은 부끄러움도 모르나요? 심지어 다리로 그 여자를 건드리기까지 했잖아요. 식탁 아래에서,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식탁 아래에서,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그래놓고는 이제 그 여자가 떠나고 없으니까 저한테 추근대잖아요. 당신은 정말 수치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미 한참 전부터 골드문트는 그녀가 말에서 내리기 전에 그녀에게 했던 말을 후회하고 있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던가. 사랑에는 말이 필요 없지 않은가. 입을 다물고 있어야만 했는데. 골드문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곁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에겐 그가 너무나 아름다우면서도 불행해 보였으며 그녀의 동정심은 그에게도 전달되었다. 그 자신 역시 무언가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방금 아무리 심한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녀의 눈에서는 사랑이 느껴졌다. 실룩거리는 입술에 어린 고통 또한 사랑이었다. 그는 그녀의 말보다는 눈을 믿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대답의 말이 나오지 않자 리디아는 입술을 더욱 굳게 앙다물고는 울어서 다소 부은 눈으로 그를 쳐다보면서 다시 물었다. 당신은 정말로 아무런 수치심도 못 느끼나요? 미안해요. 그가 겸손하게 말했다.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되는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당신은 제가 부끄럽지도 않은지 묻고 있습니다. 물론 부끄럽지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도 사랑이란 부끄러움을 모른답니다. 화내지 마세요. 그녀는 그의 말을 거의 듣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그녀는 앉은 채로 쓰리쓴 표정을 지으며 마치 완전히 혼자 있는 사람처럼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일찍이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말이 화근이었다. 그는 그녀의 무릎 위에 부드럽게 얼굴을 묻었다. 접촉은 금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렇지만 다소 당혹스럽고 슬프기도 했다. 그녀 역시 여전히 슬픈 것 같았다. 그녀는 꼼짝 않고 앉아서 말없이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나 당황했던가, 얼마나 슬펐던가. 하지만 그녀의 무릎은 그의 뺨이 달라붙는 것을 물리치지 않고 다정하게 받아주었다. 그는 눈을 감고 그녀의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그녀 무릎의 길고 우아한 곡선을 그려보고 있었다. 잘생기고 아직 소녀티가 나는 그녀의 무릎이 그녀의 동그랗고 갸름한 손톱과 얼마나 닮았는가를 떠올리며 골드문트는 흐뭇한 감동에 젖어들었다. 그는 고마운 마음으로 그녀의 무릎에 몸을 밀착시키고 자신의 뺨과 입이 그녀의 무릎과 대화를 나누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제 그녀의 손길이 느껴졌다. 그녀의 손은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새처럼 가볍게 그의 머리 위에 놓여 있었다. 사랑스러운 손길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이 어린아이처럼 조용히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느끼고 또 느꼈다. 그는 이미 종종 그녀의 손을 자세히 관찰하고 경탄한 적이 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자기 손처럼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길고 갸름했으며 예쁜 곡선의 긴 손톱은 발그스레했다. 이제 그녀의 갸름하고 섬세한 손가락은 수줍게 그의 머리칼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손가락의 언어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불안했지만 그것은 사랑이었다. 그는 고마운 마음으로 자신의 머리를 그녀의 손에 내맡겼으며 목덜미와 뺨에 그녀의 손바닥이 와 닿는 것을 느꼈다. 그러다가 그녀가 말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그는 머리를 들어 그녀를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갸름한 손가락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이제 일어나세요. 그녀가 말했다. 집에 돌아가야 해요. 그는 곧장 그녀의 말에 따랐다. 두 사람은 일어나서 말을 타고 달려갔다. 골드문트의 가슴은 행복으로 벅찼다. 리디아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여린가. 아직 그녀에게 입맞춤도 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그렇게 기쁜 선물을 받았으며 마음은 온통 그녀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은 신속하게 말을 몰았다. 그런데 그의 집에 다 와서 마당으로 떨어서려던 리디아가 깜짝 놀라 말했다. 우리 둘이 함께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이렇게 멍청할 수가. 그들이 말에서 내리고 말을 돌봐주는 하인이 달려오고 있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녀는 뜨거운 입김을 뿜으며 그의 귀에 대고 재빨리 속삭였다. 대답해 주세요. 어제 저녁에 그 여자와 함께 있었지요? 그는 몇 번이나 고개를 가로젓고는 말을 씻겨줄 채비를 했다. 저녁이 되어 아버지가 외출하자 리디아는 서재에 나타났다. 정말이에요? 그녀는 대뜸 격정적으로 물어봤다.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금방 알아차렸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 여자와 그런 식으로 장난을 쳤지요? 정말 혐오스러웠다고요. 그리고 어째서 그 여자한테 반한 척 했죠? 제 마음은 당신한테 있었어요. 그가 말했다. 믿어주세요. 제가 정말 쓰다듬고 싶었던 것은 그 여자의 발이 아니라 당신의 발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의 발은 식탁 아래에서 저에게 오지 않았고 제가 당신을 좋아하는지 물어오지도 않았던 겁니다. 정말로 저를 좋아하세요, 골드문트? 그야 물론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리디아. 저에게 그런 문제는 걱정도 되지 않아요. 당신을 좋아하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말을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당신 목소리를 듣고 당신의 손가락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그것으로 기쁠 거예요. 입맞춤은 자기 신부한테는 하는 거예요, 골드문트. 그런 문제는 전혀 생각도 해보지 않았나요? 예,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까? 당신이 저의 아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당신도 나처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요. 당신은 제 남편이 될 수 없고 늘 제 곁에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저에게 사랑이란 말을 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부당해요. 저를 유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저는 아무런 생각도 고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리디아.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언젠가 저에게 키스를 해주었으면 하는 소망뿐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당신은 저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군요. 오늘 아침에는 그 반대로 말했잖아요. 그리고 당신도 반대로 행동했지요. 제가요? 그게 무슨 뜻이죠? 당신은 제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저를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그때 저는 당신이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서 당신은 또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죠. 그때도 저는 당신이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엔 제가 당신 무릎에 머리를 묻었는데 당신은 저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당신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사랑과는 무관해요. 저는 당신이 어제 발을 쓰다듬어 주셨던 그런 여성과는 달라요. 당신은 그런 여성들한테 익숙한 것 같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당신은 그 여자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우아해요.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결국 같은 얘기인 셈이죠.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고나 있습니까? 저한테도 거울은 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이마를 들여다본 적이나 있어요, 리디아? 또 당신의 어깨나 손톱 혹은 무릎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서로 똑같이 닮았고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똑같은 형태라는 것도 아세요? 갸름하고 쭉 뻗어 있고 단단하면서도 아주 가냘픈 형태라는 것을 아세요?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어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는 본 적 없어요. 하지만 지금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당신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보세요. 당신은 유혹자예요? 지금 당신은 저를 들뜨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당신한테 제 본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니 유감이군요. 대체 제가 어째서 당신을 들뜨게 만들려고 애쓰겠습니까? 당신은 아름답고 저는 그 아름다움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꼭 제 입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군요. 말로 하지 않으면 백배 천배 더 멋지게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말로는 당신한테 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말로는 당신한테 아무것도 배울 게 없고 또 당신이 저한테 배울 것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당신한테 대체 뭘 배워야 하죠? 저는 당신한테 배우고 리디아, 당신은 저한테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원하지 않잖아요. 당신은 남편이 될 사람만 좋아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될 사람이 당신을 보면 웃을 겁니다. 아무것도 배운 게 없으니 말입니다. 키스도 할 줄 모르니까요. 그래요? 그럼 제게 키스하는 법을 가르치시겠다는 말씀이군요. 가정교사 나리? 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말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다소 격하고 가식적인 말솜씨의 이면에는 처녀다운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처녀다운 순수함은 유격이 엄습하자 불안하게 저항했던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미소를 보냈고 그녀의 불안한 시선을 자신의 눈길로 단단히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얼마간 저항하며 그의 말에게 굴복하는 동안 그는 천천히 그녀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밀착시켜 마침내 입술이 맞닿게 되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입을 더듬었고 그러자 그녀의 입술은 어린아이의 입맞춤처럼 짧게 응답해왔다. 그가 그녀의 입술을 다시는 놓아주지 않자 마치 고통스러운 놀라움에 휩싸인 듯 그녀의 입이 벌어졌다. 그가 부드럽게 구애하면서 주춤하고 달아나는 그녀의 입을 쫓아가자 이윽고 그녀의 입은 머뭇거리며 다시 다가왔다. 그는 마법에 걸린 이 여자에게 키스를 주고받는 법을 무리 없이 가르쳤다. 그러자 그녀는 마침내 기진맥진해서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편하게 내버려 둔 채 행복한 기분으로 그녀의 탄력 있는 금발에서 풍겨오는 냄새를 맡으며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섬세한 어조로 그녀의 귀에 대고 뭐라고 중얼거렸다. 그 순간 그는 자기가 한때 아무것도 모르는 풋내기였을 적에 집시 여인 리제를 통해 이러한 비밀에 어떻게 입문하게 되었는지 떠올랐다. 그녀의 머리숱은 얼마나 검었으며 또 살결은 얼마나 아름다운 갈색이었던가. 태양은 얼마나 이글거렸으며 시들어가는 물레나물의 향기는 또 어떠했던가.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시 이렇게 아득히 멀어지다니 그 추억은 어느 먼 곳에서 반짝이고 있는가. 이토록 빨리 모든 것이 시들다니 채 피어나기도 전에 시들어가는 것이다. 리디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얼굴색은 바뀌어 있었다.
사랑이 담긴 그녀의 눈길은 진지하고 크게 빛났다. 이제 저를 보내주세요, 골드문트. 그녀가 말했다. 너무 오랫동안 당신 곁에 있었어요. 아, 당신, 내 사랑 당신. 두 사람은 날마다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을 가졌다. 골드문트는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을 이끌도록 완전히 내버려 두었다. 이 순수한 처녀의 사랑은 그에게 놀라운 행복과 감동을 안겨주었다. 때때로 그녀는 꼬박 1시간 동안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들여다보기만 하고는 어린아이 같은 입맞춤으로 작별 인사를 하기도 했다. 또 어떤 때 그녀는 완전히 자신을 잊은 채 지칠 줄 모르고 키스를 하면서도 정작 몸이 닿는 것만은 허용치 않았다. 한 번은 그에게 커다란 기쁨을 선사할 작정으로 얼굴이 새빨개진 채 용기를 내서 그에게 한쪽 가슴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녀는 수줍어하며 자그맣고 흰 열매를 옷 속에서 꺼내 보였던 것이다. 그가 무릎을 꿇고 가슴에 입을 맞추자 그녀는 다시 조심스레 그 열매를 감추었지만 여전히 목덜미까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두 사람은 말도 나누었지만 이제는 첫날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한 이름들을 지어냈으며 그녀는 어린 시절의 꿈과 놀이에 대해 즐겨 들려주었다. 또 그녀는 골드문트가 자기와 결혼할 수 없으니 그들의 사랑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도 종종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그녀는 슬퍼하면서 체념하는 듯 했으며 자신의 사랑을 검은 면사보 같은 비애의 비밀로 둘러 장식했다. 골드문트가 여자에게 욕정의 대상이 되지 않고 사랑을 받아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한 번은 리디아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너무 사랑스럽고 쾌활해 보여요. 그런데 당신의 눈을 들여다보면 쾌활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온통 슬픔뿐이에요. 당신의 눈은 마치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은 우리 곁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거든요. 당신의 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슬퍼 보여요. 당신한테는 고향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당신은 숲속에서 나타나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길을 떠나 있기 위해서 잠을 자며 방황을 계속할 테죠. 그런데 저의 고향은 대체 어디일까요? 당신이 떠나가더라도 물론 저한테는 아버지도 계시고 여동생도 있죠. 제가 들어앉아 당신을 생각할 수 있는 방과 창문도 있기는 하죠. 하지만 마음의 고향은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는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때로는 그녀의 말에 미소를 짓기도 했고 때로는 슬퍼지기도 했다. 그는 결코 말로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으며 오직 조용히 어루만져 주기만 했다. 그녀의 머리를 자기 가슴에 갖다 댄 채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울면 마치 유모가 애들을 달래느라 흥얼거리듯 아무런 뜻도 없는 묘한 음조로 나직이 흥얼거릴 따름이었다. 언젠가 리디아는 이렇게 말했다. 골드문트, 당신은 장차 무엇이 되리는지 알고 싶어요. 종종 그런 생각에 골몰할 때가 있답니다. 당신은 평범하거나 수월한 인생을 살 것 같지는 않아요. 제발 당신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당신은 틀림없이 시인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기만의 표정과 꿈을 지녔고 그것을 아름답게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시인 말이에요. 아, 당신은 온 세상을 두루 방랑하겠죠. 모든 여성이 당신을 좋아할 테지만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고독할 거예요. 차라리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가세요. 저한테 그토록 많이 얘기했던 그 친구를 찾아가세요. 저는 당신이 언젠가 숲속에서 고독하게 죽어가지 않도록 기도드릴게요. 초점 잃은 눈빛과 진지한 말투로 그녀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녀는 다시 웃으며 골드문트와 함께 말을 타고 늦가을에 들판을 달리거나 그에게 우스꽝스러운 수수께끼를 내든지 아니면 시든 나무잎이나 도토리 껍질을 그에게 던지며 장난을 치기도 했다. 어느 날 골드문트는 그의 방 침대에 누워 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마음이 무거웠다. 가슴 속에서 심장이 터질 듯이 무겁게 고동치면서 그는 달콤하고도 고통스러운 기분에 젖어들었다. 그의 가슴은 사랑과 슬픔으로 미어지는 듯 했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11월의 바람이 지붕을 스치는 소리가 들려갔다. 잠들기 전에 한참씩 이렇게 들어누워 잠을 못 이루는 것이 어느덧 습관이 되고 말았다. 저녁 시간의 습관대로 그는 성모 마리아 찬송가 하나를 나직이 불러보았다. 아름다운 성모 마리아여, 당신 안에는 원죄의 흔적도 없나이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기쁨,
당신은 죄 지은 자들의 보호자이시니. 부드러운 음악과 함께 노래는 그의 영혼 속에 가라앉았다. 그런데 동시에 밖에서도 바람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불안과 방황, 숲과 가을, 고향이 없는 이들의 인생에 관한 노래였다. 그는 리디아를 생각했고 나르치스를 생각했으며 또한 어머니를 생각했다. 평정을 잃은 그의 가슴은 터질 듯이 무거웠다. 바로 그때 그는 깜짝 놀라 일어나서 믿기지 않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문이 열려 있었고 어두움 속에서 길고 하얀 잠옷을 걸친 한 인물이 들어왔던 것이다. 리디아는 돌로 만들어진 타일을 소리 없이 맨발로 밟고 들어와서 조용히 문을 닫고 그의 침상에 앉았다. 리디아, 그가 속삭였다. 나의 귀여운 사랑, 나의 순결한 꽃 리디아, 당신 지금 뭘 하는 거지? 당신한테 온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잠시 동안만요. 나의 골드문트가 잠자리에서 어떻게 누워있는지 꼭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그녀는 그의 곁에 눕더니 잠자코 있었다. 심장이 몹시 뛰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입맞춤을 받아들였고 그의 손길이 경탄하며 자신의 팔다리를 애무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그 이상은 허용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는 골드문트의 손을 자기 몸에서 부드럽게 떼어내더니 그의 눈에 입을 맞추고는 말없이 일어나 사라졌다. 문이 덜커덩 닫혔고 지붕의 골조에 바람이 부딪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것이 마술에 걸린 듯 신비한 불안, 약속과 위협의 기운이 가득했다. 골드문트는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불안한 선잠에서 다시 깨어났을 때는 베개가 눈물에 젖어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다시 찾아왔다. 달콤하고도 순결한 유령처럼 나타난 그녀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5분가량 그의 곁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그의 팔에 안겨 그의 귀에 대고 속삭이며 말했다. 그녀에겐 할 말도 많았고 하소연할 것도 많았다. 그는 세심하게 그녀의 얘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의 왼팔을 베고 누워 있었고 그는 오른손으로 그녀의 무릎을 어루만졌다. 그녀는 아주 온화한 목소리로 그의 뺨에 입술을 바싹 들이대고 말했다. 골드문트, 제가 영영 당신의 사람이 될 수 없다니 너무 슬퍼요. 우리의 작은 행복, 작은 비밀은 이제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율리에가 벌써 의심하는 눈치예요. 조만간 나를 다그쳐서라도 비밀을 캐내려 할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아버지께서 눈치채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제가 당신 곁에 누워있는 것을 아시는 날엔 당신의 리디아는 불행해질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마 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나무를 쳐다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당신이 나무에 목매달려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아야만 할 거예요. 아, 차라리 도망치세요. 지금 당장 달아나세요. 아버지가 당신을 묶어서 나무에 목매달기 전에 말이에요. 저는 전에 그렇게 목매달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도둑이었지요. 당신이 목매달리는 꼴은 볼 수 없어요. 차라리 저를 잊고 달아나세요. 골드문트, 당신은 죽어서는 안 돼요. 새들이 당신의 파란 눈을 쪼아대는 모습은 너무나 끔찍해요. 아니에요, 내 사랑. 당신은 떠나면 안 돼요. 아, 당신이 저를 홀로 내버려 두면 저는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가지 않겠어요, 리디아? 함께 달아나는 겁니다. 세상은 넓다고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녀가 하소연했다. 당신과 함께 온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전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숲에서 잘 수 없어요.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머리칼에 지푸라기를 묻히고 다닐 수는 없다고요. 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또 아버지한테 수모를 안겨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 안 돼요. 그런 말 마세요. 공상과 현실은 달라요. 저는 못해요. 더러운 접시로 식사를 할 수 없거나 나병 환자의 잠자리에서 잠을 잘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 우리에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모두 금지되어 있어요. 우리 두 사람은 고뇌하며 살아갈 운명을 타고났어요. 골드문트, 불쌍한 내 사랑, 결국은 당신이 목매달리는 것을 보고야 말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감금되었다가 수녀원으로 보내질 거예요. 당신은 내 곁을 떠나야만 해요. 그러면 다시 집시 여인들이나 농부의 아낙네 곁에서 잠을 자겠죠? 아, 제발 사람들이 당신을 잡아서 묻기 전에 어서 떠나세요.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결코. 골드문트는 그녀의 무릎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리고 너무나 섬세하게 그녀의 치부를 건드리면서 애원했다. 이봐요. 우리는 너무나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될까요? 그녀는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힘차게 그의 손을 밀치면서
그에게 다소 거리를 두고 몸을 빼냈다. 안 돼요. 그녀가 말했다. 아니, 그건 안 돼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당신 같은 방랑자는 아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행실 나쁜 처녀가 되고 온 집안에 수치를 안겨주게 돼요. 제 마음속 어디에선가 저는 여전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누구도 그건 건드릴 수 없다고요.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 방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골드문트는 그러한 금기와 그녀의 소망이나 암시를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 그녀가 얼마나 막강한 힘으로 자신을 압도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그는 새삼 놀랐다. 그렇지만 마음은 괴로웠다. 그의 관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고 그의 가슴은 곧잘 그러한 의존 상태에 격렬하게 저항했다. 때로는 그러한 의존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를 썼다. 때로는 어린 율리에한테 심사숙고해서 깎듯이 대하기도 했다. 당연히 이 중요한 인물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되도록 그녀의 눈을 속이는 일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다. 율리에와의 관계는 묘했다. 율리에는 곧잘 어린애처럼 굴면서도 모든 것을 다 아는 듯한 태도를 보이곤 했던 것이다. 의문의 여지 없이 그녀는 리디아보다 더 아름다웠다. 그녀는 빼어난 미인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미모야말로 다소 영악하면서도 어린애 같은 순진함과 더불어 골드문트에겐 커다란 매력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곧잘 율리에한테 마음이 심하게 쏠리곤 했다. 동생이 그의 관능을 자극하는 바로 그 매력을 통해 그는 종종 욕망과 사랑의 차이를 깨닫고 놀라곤 했다. 처음에는 두 자매를 똑같은 눈으로 지켜보았었다. 두 자매 모두 욕망을 품어볼 만한 존재였지만 율리에가 더 아름답고 유혹할 만한 대상이라고 느꼈었다. 그래서 차이를 두지 않고 두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했으며 언제나 두 사람을 동시에 주목했었다. 그런데 이제 리디아가 그를 압도한 것이다. 이제 그녀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사랑 때문에 그녀에 대한 완벽한 소유를 단념하게까지 된 것이다. 그는 그녀의 영혼을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되었으며 그녀의 어린아이 같은 순진함과 부드러움 그리고 곧잘 슬픔에 잠기는 성량은 바로 그 자신의 성격과 흡사했다. 그리고 그녀의 영혼이 얼마나 그녀의 육체와 서로 어울리는가를 알게 되면서 그는 깊이 놀라고 열광했다. 그녀가 어떤 행동이나 말로 자신의 소망이나 판단을 표현하면 그녀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말과 태도는 눈의 표정이나 신체의 자태와 완벽하게 똑같은 형태를 따랐던 것이다. 그녀의 본성, 그녀의 영혼과 육체를 빚어낸 기본 형식과 법칙들을 목격했다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이 오면 골드문트는 곧잘 그 형태를 포착하여 재현해보고픈 욕구에 휩싸였다. 그럴 때면 아주 은밀하게 간직해둔 몇 장의 종이에 그녀 머리의 윤곽이나 눈썹의 손이나 무릎을 기억해내어 펜으로 그려보곤 했다. 율리에와의 관계는 다소 힘들게 되었다. 그녀는 언니가 빠져든 사랑의 파도를 눈에 띄게 염탐하고 있었다. 그녀의 관능은 호기심과 욕망에 들떠 사랑의 낙원을 넘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완강한 이성은 그것을 용인하려 들지 않았다. 그녀는 골드문트에게 과장된 냉담함과 거부감을 드러내면서도 무의식 중에 놀라움과 탐욕스러운 호기심을 보이면서 그를 주시하곤 했다. 율리에는 리디아에게는 종종 아주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고 이따금 잠자리까지 찾아와서는 욕망을 감추면서 사랑과 성의 영역을 호흡해 보았으며 갈망하면서도 금지된 비밀의 언저리를 용기 있게 슬쩍 건드려 보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녀는 리디아의 은밀한 행실을 알고 있으며 경멸한다는 내색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리디아는 그의 마음의 상처를 입을 지경이었다. 이 아름답고 변덕스러운 소녀는 두 연인 사이에서 불안하게 자극을 가하는가 하면 회방을 놓기도 했으며 갈망 어린 몽상 속에서 그들의 은밀한 사연을 냄새 맡으면서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다가도 때로는 내막을 알고 있다는 암시를 주어 연인을 위태롭게 했다. 그리하여 율리에는 삽시간에 어린 소녀에서 막강한 권력자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리디아는 골드문트보다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골드문트는 식사 때를 제외하면 율리에와 대면할 기회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또한 골드문트가 율리에의 자극에 둔감하지 않다는 사실을 리디아 역시 모를 수는 없었다. 때때로 리디아는 골드문트가 사태를 인정한다는 식의 즐기는 듯한 시선으로 율리에를 물끄러미 바라보곤 하는 것을 목격했다. 리디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 힘들었고
너무 위험천만했다. 요컨대 율리애가 기분이 상하거나 모욕당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곤란했다. 아, 그녀가 간직하고 있는 사랑의 비밀은 언제 어느 순간에라도 들통날 수 있었으며 그렇게 되면 아마 끔찍한 일이 벌어질 터였다. 때때로 골드문트는 얼마 전부터 자신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의아해하곤 했다.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사랑하지만 희망은 없었다. 허락을 얻어 길게 지속될 행복의 가망도 없었고 지금까지 익히 그래왔듯이 가볍게 욕망을 충족시킬 가망도 없었다. 영혼이 자극만 받고 목말라 있지만 결코 해소할 길이 없는 충동을 견뎌내야 하며 그러자면 항상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어째서 이곳에 눌러앉아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갈등과 혼란스러운 감정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것은 자기 집이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잠자리가 따뜻한 사람들한테나 어울릴 체험이요, 감정이며 양심의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아늑하고 복잡 단언한 생활에서 벗어나 그런 생활을 비웃어 주는 것이야말로 자기처럼 집도 없고 아무런 의무도 없는 사람의 권리가 아닌가? 그렇다. 그에겐 그럴 권리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고향 비슷한 것을 찾다니, 더구나 엄청난 고통과 당혹스러움까지도 감수하면서 고향을 찾다니 바보짓이 아닌가? 하지만 그러면서도 골드문트는 그렇게 행동했고 그 결과를 감수했다. 기꺼이 견뎌냈다. 그러면서 은근히 행복했다. 이런 식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리석고 힘든 일이었으며 복잡하고 긴장된 일이었다. 하지만 놀라웠다. 이 사랑에 동반되는 어두우면서도 아름다운 비에 그 어리석음과 절망조차도 놀라웠다. 온갖 상념으로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아름다웠다. 리디아의 입술에 감도는 번민의 기색처럼 그녀가 자신의 사랑과 근심에 관해 얘기할 때 자신을 잊고 자기를 바치는 그 목소리의 울림처럼 이 모든 것은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었다. 불과 몇 주가 지나지 않아 리디아의 어린 얼굴에는 그러한 번민의 기색이 친숙한 표정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 표정의 선들을 펜으로 그리는 일이 골드문트에게 너무나 아름답고 중요한 일이 되었다. 그러면서 골드문트는 지난 몇 주 사이에 그 자신 역시 달라졌으며 성큼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고 이전보다 더 지혜로워진 것은 아니지만 더 노련해졌으며 그의 영혼이 더 행복해진 것은 아니지만 훨씬 더 성숙하고 풍요로워졌다는 것이 느껴졌다. 이제 그는 소년이 아니었다. 리디아는 자기를 잊은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저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오직 당신이 기쁘고 행복한 모습만을 보고 싶어요. 당신을 슬프게 해서 미안해요. 저의 불안과 근심을 당신한테 옮겼나 봐요. 저는 밤이면 너무나 이상한 꿈을 꾸어요. 꿈속에서 저는 황야로 걸어간답니다. 엄청나게 넓고 어두운 들판이에요. 거기서 저는 당신을 찾아다니지만 당신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당신을 잃어버렸으며 언제까지고 그렇게 혼자서 가야만 한다는 걸 깨닫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잠이 깨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 사람이 아직 여기에 있고 그 사람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신나는가. 몇 주가 될지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어떻든 그 사람은 지금 여기에 있다. 어느 날 막 동이 들어올 무렵 골드문트는 잠에서 깨어나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겨 누워 있었다. 꿈속의 영상들이 아직도 그의 주위에 어른거렸지만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어머니와 나르치스에 관한 꿈을 꾸었다. 두 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다. 꿈결에서 벗어나자 어떤 특이한 빛이 비쳐왔다. 그 빛은 창의 작은 구멍을 통해 비쳐들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달려갔다. 창을 둘러싸고 있는 장식과 마구간의 지붕, 앞마당 입구가 눈에 들어왔고 그 건너편으로는 시골 풍경이 고스란히 푸르스름한 흰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번 겨울 첫눈이 온 사방을 뒤덮고 있었던 것이다. 가슴속에 꿈틀대는 불안과 그윽한 정적이 감도는 겨울 풍경 사이의 대조는 그를 흠칫 놀라게 했다. 저 밭과 숲, 언덕과 들판은 얼마나 조용한가. 해가 뜨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가뭄이 들거나 눈이 오거나 감동적으로 경건하게 자신을 내맡기고 있지 않은가. 단풍나무나 물풀의 나무는 얼마나 아름답고 부드럽게 겨울의 짐을 감내하며 견디고 있지 않은가. 사람도 저들처럼 될 수 없을까? 저들로부터 배울 수 없을까?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마당 쪽으로 나가보았다. 눈길을 밟으며 손으로 눈을 만져보았고
정원 쪽으로 건너가서 눈이 높게 쌓인 울타리 너머 눈의 무게 때문에 아래로 휘어있는 장미 등굴을 바라보았다. 아침 식사로 밀가루 수프가 나왔다. 모두 첫눈을 화제에 올렸다. 모두 소녀들까지도 벌써 바깥에 나갔다 온 모양이었다. 올해는 눈이 늦게 내렸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다. 주인은 눈이 내리지 않는 남쪽 나라들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런데 골드문트가 이번 겨울에 본격적인 첫날을 잊을 수 없게 만든 사건은 밤이 이슥해서야 발생했다. 이날 두 자매는 말다툼을 벌였는데 골드문트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밤이 되어 집안이 조용해지고 어두워지자 평소대로 리디아가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곁에 누워 머리를 그의 가슴에 묶고는 심장 박동을 들으며 그의 곁에서 마음을 달랬다. 그녀는 침울하고 초조해했다. 율리아가 배반할까봐 겁이 났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애인한테 이 문제를 거론해서 근심을 안겨줄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조용히 그의 가슴에 기대고 누워서 때때로 그가 속삭이는 말을 듣고 그의 손이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느끼고만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누운 지 오래되지 않아서 갑자기 그녀는 질겁에서 눈을 치뜨며 벌떡 일어났다. 방문이 열리고 어떤 형체가 방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을 때는 골드문트 역시 적잖이 놀랐다. 놀란 그는 그 형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보지 못했다. 그 인물이 침대로 바싹 다가와 침대 위로 몸을 숙였을 때야 비로소 율리에라는 것을 알고는 마음을 졸였다. 그녀는 잠옷 위에 아무렇게나 걸치고 온 외투를 벗어 방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러자 리디아는 칼에 찔리기라도 한 듯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는 털썩 쓰러져서 골드문트한테 매달렸다. 고소하다는 듯이 냉소가 섞인 어조로 그러면서도 불안한 목소리로 율리에가 말했다. 나는 방에 그렇게 혼자서 누워있고 싶지 않아. 나도 받아들여서 셋이 함께 눕게 해줘. 그렇지 않으면 가서 아버지를 깨울 테야. 그래, 그렇다면 이리 어서 와. 그렇게 말하면서 골드문트는 담요를 걷어주었다. 정말 발이 시리겠는데? 율리에가 침대로 올라왔다. 리디아가 베개에 얼굴을 파묻은 채 꼼짝 않고 누워있었기에 골드문트는 좁은 잠자리에 조금이나마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 애썼다. 마침내 세 사람이 함께 눕게 되었다. 골드문트의 양쪽에 소녀가 한 명씩 자리 잡았다. 한순간 골드문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을 얼마나 고대해 왔던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기묘한 불안감 속에서도 은밀히 환희를 맛보면서 그는 율리에의 허리가 옆에 와 닿는 것을 느꼈다. 율리에가 다시 말했다. 언니가 그렇게 즐겨 찾아오는 당신 침대에 나도 한번 누워보면 기분이 어떤지 꼭 알고 싶었어요. 골드문트는 율리에를 진정시키기 위해 자신의 뺨으로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비비면서 마치 고양이를 예뻐할 때 그러듯이 은근한 손길로 그녀의 허리며 무릎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러자 율리에는 말없이 호기심을 갖고 그가 듣는 손길에 자신을 내맡긴 채 도치와 몰입의 상태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그 마법을 느꼈다. 그렇게 마술을 걸면서 골드문트는 동시에 리디아한테도 신경을 썼다. 그녀의 귀에 대고 친숙한 사랑의 말을 나직이 속삭여서 그녀가 서서히 얼굴을 들고 자기 쪽으로 몸을 돌리게 만들었다. 그는 소리 없이 리디아의 입과 눈에 키스했고 그러는 동안 그의 손은 저쪽 편의 동생을 마술로 홀려놓았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고통스럽고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또렷이 의식했다. 그에게 무언가를 깨우쳐 준 것은 그의 왼손이었다. 그의 왼손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율리아의 아름다운 팔다리를 알아가는 동안 처음으로 리디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아름답고도 너무나 절망적일 뿐만 아니라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다는 것이 느껴졌던 것이다. 그의 입술이 리디아에게 머무르고 손은 율리아한테 머무르는 동안 그는 리디아한테 진작 몸을 허락하도록 강요하거나 아니면 다시 길을 떠나야만 했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지금의 생각은 그랬다. 그녀를 사랑하면서도 단념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부당한 일이었다. 골드문트는 리디아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이봐요. 우리는 쓸데없이 고통을 감수하고 있어요. 우리 셋 모두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피가 원하는 대로 하자고요. 그러자 리디아가 화들짝 놀라며 몸을 빼냈기 때문에 골드문트의 욕망은 다른 여성한테로 달아났다. 그의 손길이 너무나 기분 좋았기에 율리에는 길게 떨리는 탄성을 내지르며 욕망의 쾌락에 응답했다. 그 탄성을 들은 리디아는 마치 독약이라도 마신 것처럼 질투심에 가슴이 오그라들었다.
그녀는 갑자기 일어나 앉아 담요를 걷더니 벌떡 일어서며 이렇게 외쳤다. 율리에, 돌아가자. 율리에는 몸을 움츠렸다. 리디아가 외친 소리는 그들 모두의 비밀을 들통나게 할 수 있을 만큼 격렬했기에 율리에는 위험을 알아차리고는 말없이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욕망이 모욕당하고 기만당한 골드문트는 일어서는 율리에를 재빨리 껴안고는 그녀의 양쪽 가슴에 키스하면서 불타는 가슴으로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내일, 율리에, 내일 다시 봐. 리디아는 잠옷바람에 맨발로 서 있었다. 돌바닥의 냉기에 발가락이 꼽았다. 그녀는 율리아의 외투를 방바닥에서 주워 율리아한테 걸쳐주었다. 리디아의 몸짓에는 고통을 참아내는 겸손함이 배어 있었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을 알아챈 율리아는 가슴이 찡해지면서 화해했다. 두 자매는 조용히 방에서 빠져나갔다. 골드문트는 상충하는 온갖 감정에 휩싸인 채 그들이 사라져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집안이 지죽은 듯 고요해지자 긴 한숨을 토해냈다. 그리하여 새 젊은이는 기묘하고 부자연스러운 공존 상태로부터 벗어나 다시 근심 어린 고독에 빠져들었다. 두 자매 역시 그들의 침실로 돌아간 뒤에도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제각기 외롭게 입을 다문 채 오기를 부리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있었다. 불행과 갈등을 몰고오는 유령이 무의미와 고독을 불러들이고 영혼을 혼란에 빠뜨리는 악령이 이 집을 장악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골드문트는 자정이 지나서야 율리에도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다. 리디아는 쌓인 눈 위로 희뿌옇게 동이 트올 무렵까지도 잠을 못 이루며 괴로워했다. 그녀는 곧바로 일어나 옷을 입고 나무로 만든 작은 그리스도 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러다가 청계에서 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려오자 그녀는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율리아의 순결에 대한 걱정과 자신의 질투심을 분간하지도 못하고 그녀는 이 사태를 매듭짓기로 결심했다. 리디아가 충분한 근거를 들어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주인이 알게 되었을 때까지도 골드문트와 율리에는 아직 잠을 자고 있었다. 하지만 리디아는 율리에가 이 모험에 가담했다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골드문트가 평소대로 서재에 나타났을 때 주인은 실내화를 신고 조끼를 걸친 채 지필에 매달려 있곤 하던 여느 때의 모습과는 달리 장화를 신고 기사복을 입은 채 칼을 차고 있었다. 골드문트는 그런 차림새가 무엇을 뜻하는지 금방 알아차렸다. 모자를 쓰게 주인이 말했다. 자네하고 결판 지을 일이 있어. 골드문트는 걸려있던 모자를 집어들고는 주인을 따라 청계를 내려가서 앞마당을 지나 대문 밖으로 나갔다. 살짝 얼어붙은 눈길에 발소리가 상쾌하게 울렸고 하늘에는 아직 아침 노을이 물들어 있었다. 주인은 말없이 앞장서서 걸었고 젊은이는 그 뒤를 따르면서 수시로 집 마당 쪽을 뒤돌아 보았다. 그의 방 창문과 눈 덮인 가파른 지붕이 마침내 가물거리며 시야에서 사라졌다. 저 지붕과 창문을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서재와 침실도 두 자매도 갑자기 이별하게 되리라는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다. 그럼에도 그의 가슴은 고통으로 점해왔다. 이번 작별은 그에게 쓰리쓴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그렇게 1시간가량을 걸었다. 주인이 앞장섰고 피차 아무 말도 없었다. 골드문트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주인은 무장하고 있었고 어쩌면 자기를 죽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다. 위험은 크지 않았다. 노인이 칼을 가지고 있더라도 달아나 버리면 속수무책일 것이다. 그렇다. 그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모욕당한 엄숙한 사내의 뒤에서 이렇게 말없이 걸어간다는 것, 말없이 이끌려 간다는 것이 갈수록 고통스러워졌다. 드디어 주인이 걸음을 멈추었다. 갈라진 목소리로 주인이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 혼자 가게. 이 방향으로만 가야 하네. 그리고 자네 몸에 밴 방랑 생활을 계속하게나. 만일 다시 내 집 근처에 얼씬했다가는 총에 맞을 각오를 하게. 자네한테 복수할 생각은 없네. 내가 좀 더 현명했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젊은 사람이 내 딸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야 하는 건데. 하지만 자네가 감히 되돌아온다면 목숨을 잃게 될 걸세. 자, 떠나게. 하나님께서 자네를 용서하시길. 기사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흰 눈에 반사되는 창백한 아침 햇살 속에서 희끄무레한 수염이 난 그의 얼굴은 생명의 기운이 다 꺼진 것처럼 보였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서서 골드문트가 바로 다음 언덕배기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구름 낀 하늘의 불그스름한 미광이 사라지더니 해도 그 자취를 감추었다. 성긴 눈발이 머뭇머뭇 떨어지기 시작했다.